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개회했습니다. 곳곳이 내관이에요. 사업 진행 전 이름부터 먼저 알리게 된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있죠.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전 양평 군수 특혜로 번지고 있고요. 해당 지역민들도 사업 백지화에 반발하면서 민주당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어느 정도 사업 재개에 대해선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서로 사과와 진실 규명을 요구하면서 민생이 정쟁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남아있죠. 정부가 처리수라는 용어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IAEA 그로시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항의를 받은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에 상주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내면서 안전기준 부합이라는 보고서와 우리 정부 조사단 보고서 내용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격돌할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남아있어요. 민주당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서 적대적 대북론자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덥고 습한 날씨에 시원하게 민생이 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만 7월 국회도 정쟁으로 뜨거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 코너 털어불어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또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 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의회가 지난해 여수시 집행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세외 수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등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라면서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했어요. 네, 최근 이 시간에 지난해 순천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세입세출 결산 과정에서 부실한 예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공개된 여수시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지적이 나오면서 일선 지자체들의 부실한 예산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지난해 예산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세외 수입 예산 미편성 과목이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인데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한 회계년도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수시는 민원지적과 등 10개 부서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징수 결정액 100억 8천만 원에 대해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고 68억 원을 실제로 수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 의회의 세입 결산 누락 지적에 대해 여수시는 세외 수입 과목과 예산 소상 과목을 일치시키도록 정비해서 추진하되 이 편성 과목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에 편성하고 2024년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는 해당 사항을 참고해 세입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선 지자체들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산 미집행 불용 예산 논란 역시 이번에 여수시에서도 예외 없이 지적됐습니다. 여수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미집행했다가 불용 처리된 예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 결산 과정에서 드러난 여수시의 예산 미집행과 불용 처리 사례로는 자원순환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의 경우 관련 예산 1억 6천만 원이 수요 없음의 사유로 79%가 집행되지 않았고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쇠출 과목 중 국내 여비로 1억 7천만 원을 편성했지만 불용액이 6천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시 수상경영과 역시 TV 홈쇼핑 방송 판매 수수료 등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수요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했고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의 날 행사비 2,7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행사가 추진되지 않아 역시 불용 처리됐습니다. 예,
예산을 100%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테고 그 차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여수시 결산검사에서 보조금 사업 정산 보고와 또 세금 계산서 누락 사례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 이어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자체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자로부터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빠른 시일 내에 정산 검사를 완료해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여수시의 경우 일부 보조금 집행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건설과에서 추진한 돌산업 남회 마을회관 보수 사업 등 3개 사업 6천만 원과 건축과의 돌산 청솔 2차 각동 현관 입구 자동문과 캐노피 설치 사업비 등 5개 사업 1억 원의 경우 정해진 시한 내에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총무과와 문화예술과 여성가족과 등 3개 부서 12개 사업 9억 원은 서류 보완 등의 사유로 역시 정해진 시간 내에 정상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 수산경영과에서는 특성화 보조금 지역특산품 포장재 지원 사업비 2천만 원을 교부하고 결정해 지급했지만 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누락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징수가 누락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여수시는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는 곧바로 조치했고 대부분 정산 완료 조치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가 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 권고를 받았어요. 네, 순천시가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순천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한 근로자가 지난 2021년과 22년 각각 11개월씩 총 1년 10개월 동안 순천시 모 산하기관에서 근무를 했는데 문제는 퇴직하면서 순천시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고 고용노동부가 순천시에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금 지급 권고를 받은 순천시는 뒤늦게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는데요. 결국 공공기관인 지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로자에 대한 권리를 가장 모범적으로 지켜줘야 할 곳이 바로 지자체인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근로자분들이 계시다면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겠어요. 네, 진행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번 순천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논란은 비슷한 처지에 처해 있는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확산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순천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 공고를 받자 아직 근무 중인 직종의 근로자 3명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가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해 기준 1,700명에 달하고 있어 추가로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논란이 일자 순천시는 언론을 통해 해당 근로자를 매년 신규 채용의 연속 근로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또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금 관련 시정 공고를 받아 퇴사자와 또 현 근로자 중 대상자를 찾아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광양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부가 2022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를 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4년 연속 대기오염물질 최다 배출업체로 지목이 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최근 환경부가 2022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했습니다. 제철소 등 전국의 대형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1년 만에 12% 늘었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4년 연속 최다 배출량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대기오염 배출량 발표는 지난해 전국 대형 사업장 공장의 굴뚝 887곳의 자동 측정기에 측정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의 양을 집계한 것인데요. 이들 업체들의 총 배출량이 무려 21만 5,205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인 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해 2만 824톤을 배출해 2019년부터 4년 연속 최다 배출량을 기록했고 지역별 배출량에서도 충남의 4만 1,048톤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한 전남 전체 배출량 3만 6,471톤에
무려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는데 광양제철소가 족보로 치면 형벌인 포항제철소를 누르고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광양제철소의 철강 제품 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광양제철소 2019년에 19,420톤, 2020년에 19,095톤, 2021년 16,121톤을 배출했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2021년보다 무려 4,703톤이 증가한 2824톤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굴뚝 측정기로 측정되는 이 7종의 대기 오염물 중 황산화물의 배출량이 유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제철소보다 생산량도 많고 오염물질 배출도 훨씬 많은 광양제철소지만 최근 광양지역 주민들, 포스코가 동생뻘인 광양제철소 주민들보다 형인 포항제철소가 있는 포항 시민들만 챙긴다는 불만이 여전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민주당 서동용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민주당 서동용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한 주간 또 주말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이제 아시는 대로 저희가 1박 2일 철야 농성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을 했는데요. 7월 6일 저녁부터 해서 총 17시간 동안 국회 로텐들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농성도 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자유 발언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왜 17시간 동안 했냐면 그 이야기는 조금 드리면 좋겠는데요. 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10몇 년 전에요. 그때 사고 나고 나서 원전의 냉각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서 멜트다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17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제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면 국민 안전이 멜트다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알리기 위해서 시간을 17시간으로 정해서 농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또 하셨군요. 예. 오늘 민주당에서 또 항의 방문하러 다 같이 또 일본을 갔지 않았습니까? 예. 한 1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조금 일정이 겹쳐서 저는 못 갔었는데요. 지속적으로 IAEA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의구심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방류하면 안 된다는 입장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다양한 행태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제 이제 IAEA 사무총장 왔을 때도 우리 당 의원들이 만나서 또 항의하고 설명도 했고요. 예. 또 오늘 한 10여 명이 일본을 가서 항의 또 하고 좀 그러고 올 계획인 걸로 압니다. 네, 지난주에는 진보당 또 이번 주에는 또 민주당이 일본을 또 찾아서 여러 이야기들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글쎄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다 엎질러진 것 아니냐. 아직 물론 방류는 안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과반쯤 되면 반쯤 된다고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계속 한국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또 일본 내부의 여론도 많이 좀 변동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 것이고. 예, 말씀하신 김에 바로 좀 이야기를 더 풀어가 보면 최종 보고서가 나와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또 방한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다음으로 찾아와서. 예. 그런데 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 같은 것은 없고 민주당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만나고 국내 일부 일간지 그리고 방송사와 인터뷰 한 것 정도로 마무리하고 돌아갔단 말이죠. 예. 결과에 대한 총평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도 오늘 민주당이 찾아가서 항의 방문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처리수 방류 결정을 정당화할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문제를 많이 삼는 건 이게 오염수를 30년간 흘려보냈을 때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할 이익과 그리고 또 그에 부수되는 피해는 뭔지, 오염수를 거르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설비 안전성, 성능 등 기술적 검증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궁금한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예 내용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과학적 기준에 맞다. 뭐 이런 식의 하나만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 IAEA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고 이번에 이제 해양수 방류, 이제 오염수 방류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게 과거에는 이렇게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을 하면 바다에다 많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게 국제적으로 굉장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생태계를 교란하고 심지어 인간의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되니까 런던 해박이라고 한 걸 만들어갖고 그걸 하지 말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런던 해박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게 또 일본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 인류가 안 하고 있는 일을 이걸 지금 2023년에 일본이 다시 해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역시 IAEA 뭐 검증 받아가지고 하면 방법이 없겠는가, 이제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죠. IAEA 조치도 마찬가지고 일본 정부가 이제 곧 방류할 걸로 보여지는데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걸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어쨌든 최대한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일일 브리핑도 하고 있고 뭐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결국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입일 텐데 예. 나토로 가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셨다는 예,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가서 한일 정상회담도 할 걸로 알고지고 있는데 근데 이미 이 보고서에 대해서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단 말이죠. 정부가 그런 입장을 내놨죠. 예, 드라마틱한 예, 예. 뭐 변화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그 요미우리 신문하고 우리나라 어느 신문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던 여론조사에 의하면 방류 반대의 여론이 84%잖아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걸 대통령이 단호하게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니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일본 정부는 안 하는 일일 브리핑을 해가면서까지 계속 안전하다고 오히려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왔던 것인데요. IAEA 보고서 나오고 난 이후에 한일 정상 간에 만나는 기회라면 대통령이 이거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못 짚고 과거 한일 정상회담처럼 일본한테 막 끌려가고 괜히 그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우롱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갖고 돌아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과 비판이 좀 뒤따를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논란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역 방송인지라 길게 다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큰 이슈로 좀 번져버린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일단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고 싶으세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친 도로건설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었는데 바뀐 데 보니까 그 종점 부분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누구라도 그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럼 국토부가 나서서 왜 이런 변경이 됐는지 그 정책 결정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처음에는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실무자한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너무 갑자기 사업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해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은 해당 사실은 전혀 몰랐다라면서 뜬금없이 장관직을 걸겠다고 나섰어요. 민주당 간판 걸으라고 이야기도 하셨죠. 예. 그러니까 뭐 자기는 장관직 걸 테니 민주당 간판 걸으라 이랬는데 자기 장관직하고 민주당 간판하고 같은 무기도 아닙니다, 물론. 근데 어쨌든 좀 장관의 저는 행태가 너무 뜬금없고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화들짝 놀라는 걸 보니까 진짜 뭐가 있었는가 보다야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방귀낀 놈이 썩낸다고 오히려 자기가 독단적으로 취소해놓고 책임을 민주당한테 전가하는 이런 행태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지금 1조 7천억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그 도로 건설 사업이에요. 이거를 장관이 그렇게 기자회견장에 와갖고 툭 던지듯이 얼굴 벌게 돼가지고 막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내던질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 이 정부는요,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이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긴 한 것인지, 공직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긴 한 것인지,
너무도 우려가 되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슈가 7월 임시국회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민주당 탓을 하면서 이게 돌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과하면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 김건희 일가의 비리 게이트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협박 정치, 인질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왜 갑자기 바뀌었냐, 노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좀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따져 묻고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답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은 이 문제를 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대로 만약 이게 김건희 일가의 비리 게이트 문제였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고 국기를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쓰레기 순천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연양뜰 일원으로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했어요. 순천의 마산마을 주민들이 전면 재검토를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위원회가 그 폐기물 처리장 입지를 연양뜰 일원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폐모시설로 인식하는 시설의 입지는 어느 지역에 들어서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 이런 것들이 거셀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제 행정 절차 과정에서 어떻게 해당 부지가 결정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지적에는 공감을 하시는 거군요. 예. 그럼요. 그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게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다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 그 입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왜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에 대해서 충분히 과정을 설명하고 또 입지 선정위원들의 명단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해모시설로 다들 인식하고 있는 이 시설을 그냥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밀고 나가서는 결국 또 다른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또 다른 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러한 그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광양으로 가면요. 광양 대단지 아파트에서 깡통 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잊을만 하면 또 뉴스가 또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악성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 구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해결 방안 없을까요? 예.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세값이 매매 가격에 육박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이걸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난 3월 기준에서 광양시 전세가율은 90.4%예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매우 높은 지역으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깡통 전세 지역으로 분류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제 지난 3월 광양에서 무자본 갭 투기로 아파트 173채를 사들인 뒤에 그 1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가로채는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도 많아지고 광양은 당장 전세가율은 높고 너무 높고 이런 상황이어서 지난 5월달에 광양시의회 우리 서영배 의장이 주축이 돼서 광양시의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광양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으니 광양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좀 촉구를 했고요. 예. 그런데 광양시가 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 있는 저는 아직 그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도 통과되고 이러니까 전세사기 피해 접수 상담 창구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 차원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전세 계약 등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지원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시민의 자산권 보호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광양은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도시니까 다른 지역보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생각이고요. 그게 가능하도록 시의회도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문제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피해를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짧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20초 정도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여수 MBC에서 민선 8기 1년 맞아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총선 관련해서 여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뭐 과반은 넘었습니다만 새 인물론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보셨습니까 혹시 보도를? 봤습니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저도 이제 당사자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저도 혼란스럽고 또 주민들한테 좀 송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건데 부족함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것 같긴 낮아졌어요. 하던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고 그래도 민주당이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그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점점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하면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할 텐데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에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새 인물을 좀 뽑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저 개인으로도 그 유권자들에게 더 어필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시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호남인들이 보기에 역시 민주당이 잘하고 있어 이런 평가를 하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제가 원내 부대표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좀 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서동룡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오늘 생일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NS 보니까는 생일이라고 또 뜨더라고요. 이렇게 또 생일 축하까지 공중파에서 해주시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방송의 사유화 아닙니까, 이거? 아니, 생일 축하는 뭐 고귀한 것이니까요. 네. 생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좀 이상한 얘기이긴 한데요. 저 지금 광양에 와가지고 예비군 훈련 받고 있습니다. 아직 예비군이세요? 사실은 제가 2015년에 전역했으니까 끝났어야 되는데 법무관으로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미뤄가지고 아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일에 또 그 예비군을 가셨군요. 맞습니다. 군복을 입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군은? 당연하죠. 예. 군복이 잘 맞으십니까? 아주 잘 맞진 않고요. 원래부터 좀 크게 입었었어가지고 다행히 억지로 입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할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이 지역 방송이라서 뭐 이런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한창 했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이야기 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죠. 문제예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고흥에서 순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렵사리 예타를 통과해가지고 어떤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그 진출입로 내지는 JC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만드는 곳에 예를 들어서 천하람이 땅이 있더라. 참고로 저는 물론 고흥에 땅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야당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국토부 장관이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고흥 국민들께서 그거를 납득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은 있겠지만 국가기관이 해야 되는 거는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거든요. 왜 백지화한다고 했을까요, 그러면은?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이슈가 남는다. 그러니까 외통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점으로 다시 돌리겠다라고 해도 문제가 있으니까 원점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할 것이고 야당에서
또 그러면은 그냥 이제 바뀐 변경안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라고 해도 아니 그러면 또 이거 뭔가 이 여사에게 결국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결국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공세가 이제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외통수고 결국 그렇다면은 나로서는 그냥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제가 뭐 원희룡 장관의 생각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언론에 통해서 공개된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근데 이게 문제는 저도 예전에 서울 살 때 보면은 이 길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막히거든요. 예, 두물머리라고 하는 곳. 예, 두물머리 가는 그쪽이.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은 좀 정부 기관으로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욕을 먹더라도 먹으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원 안으로 돌린다고 해도 욕을 먹을 거고 변경안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욕은 먹을 겁니다. 근데 정부 기관이 욕을 먹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욕 먹을 거 그냥 해야 하는 게 정부 기관이지. 어차피 욕 먹을 거니까 백지화하겠다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럼요. 그러니까 대신에 정부 기관이 해야 되는 역할은 욕을 먹더라도 이제 최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국민에게 설득을 드리면서 욕을 먹는 걸 줄이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 기관이 뭘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찬성 반대가 있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비판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반박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양평 이 건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뭐 민주당의 악마화가 도를 넘었든 안 넘었든 간에 조금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서 서동용 의원께서 하신 논평을 추가로 여쭤보면 김건희 비리 게이트라고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정말로 뭐 김건희 여사 측에서 뭐 원희룡 장관에게 뭐 예를 들면 뭐 또 부탁을 한다거나 뭐 회유를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지금까지 나온 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성급하게 이게 뭐 어떤 비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른 단계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이슈였던 게 IAEA 최종 보고서 그리고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이야기를 좀 충분히 안 하고 그냥 2박 3일 동안 하고 가버린 것 같은 기분도 좀 든단 말이죠. 어떤 총평을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했었다 지금까지. 어떤 말씀이십니까? 일단은 제가 만약에 정부 여당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다면은 저는 정말 엄중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뭐 섣불리 뭐 어떤 이런 걸 찬성하는 입장을 낸다거나 뭐 수조 물을 먹는다거나 뭐 어떤 찬성하는 교수들을 모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거나 이런 건 다 하지 말라고 했을 건데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해가 굉장히 많이 쌓였을 겁니다. 그런 점이 사실은 일단 좀 안타깝고 다만 그 IAEA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뭐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어떤 검증 작업을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과학적인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 지역에서도 순천 시민행동이라는 게 결성이 됐거든요. 좀 지켜보셨습니까? 네, 뭐 꼼꼼하게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봤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이 방류를 못 막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를 규탄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네.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전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이 방류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죠. 예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주권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적극적으로 이걸 막기가 쉽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정의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 IAEA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의 내로남불이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민주당의 내로남불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공수가 좀 뒤바뀌어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어떤 정부가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일본이 자국 내에서 이런 방류를 하고 또 IAEA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외교적인 조치나 아니면 실제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지는 우리 정부가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사실상 방류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 더 지탄을 받고 있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실질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어떤 집권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나 아니면 어떤 뭐랄까요, 일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똑같은 한계점을 겪고는 있었을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순천 시민행동으로 돌아와서 이제 규탄 대상이 뭐 정부뿐만 아니라 IAEA의 최종 보고서도 이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뇌물 보고서다 뭐 이야기도 하고 있고 조작을 위해서 100만 유로의 뇌물이 쓰였다라는 일부 언론을 또 인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어쨌든 현 정부와 IAEA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보고 계세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음모론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래요? 특히 IAEA가 뭐 돈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증명이 전혀 된 바 없고 IAEA에서도 당연히 부정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물론 IAEA가 원전을 활용하는 국가들이 회원국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원전적인 성격이 일부 있다고 저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검증단에 뭐 제가 알기로는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국가의 과학자들도 상당수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뭐 일본의 어떤 로비를 받았다거나 일본 측에 유리한 결과가 이미 짜여져 있었다거나 하는 뭐 어떤 자료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그런 식으로 또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는 음모론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런 식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까지 주장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관련된 현안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당협위원장께서도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지자체에서도 더 했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이제 이야기는 주셨는데 그 이후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최근 입지 예정지 인근 마산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주민들께서 노 시장을 항의 방문을 또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지난 과정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거 100분 토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100분 토론 응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장께서 노광규 시장께서 실제 뭐 어떤 뭐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장기간 또 기자분들과 소통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주제를 좀 벌려놓으면은 결국 개별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사안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어떤 연양들의 지금 이제 소각장을 짓는 문제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는 매사에 그렇지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광규 시장께서 자기가 기존과는 좀 다른 형태의 정말로 어떤 쓰레기로부터 나오는 열을 다시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생태 수도를 완성하는 형태의 소각장을 새로운 걸 만들고 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시민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응은 문제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문제 없는 걸로 설득이 다 될 거였으면은 아무나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제 거기에 나아가지고 어떠한 어떤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논증을 필요할 때는 또 논쟁을 거치느냐. 그것이 지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조금 급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눈에 보입니다만은 충분히 논쟁 가능한, 저는 연양들의 이 자원 재활용 시설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뭐 그 자체로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그러면 논박을 거치면서 어느 쪽에 설득을 할 것이냐 우선하는지를 다퉈볼 부분인데 이거를 피하는 거는 저는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자체장의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주 인터뷰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남도 아이 지킴이단을 출범시키고 아동 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도 아이 지킴이단 하면 사각지대 이귀아동 돌봄 체계 구축과 함께 더불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으로는 각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지켜야겠지만 동네와 또 지역사회 역할도 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남도가 읍면동 단위에서 이장과 통장 또 가스 검침문을 동원해서 한 8,000명에 달한 지킴이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찰의 수사에 나서 출생 미신고 아동은 전국적으로 보면 한 800명 정도, 광주와 전남에서도 행방이 묘연한 30명 정도의 소재 파악이 진행 중에 있을 만큼 아동 학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남도 교육청과 경찰 또 관내 아동복지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한 아동 보호에 따른 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2차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4개 지자체 11곳이 선정됐어요. 예, 이번 2차 공모에 여수 2개소와 나주, 구례, 고흥 각각 3곳시에서 11곳이나 선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돼 드론의 상용화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있어 기반을 다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선 7월부터 기체 안전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 제한에 2025년 6월까지 다양한 분야의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2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여수시 같은 경우는 2개 구역에서 해상 스마트 물류 이동수단 구역과 또 드론 스마트 시티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요. 나주시는 3개 구역에서 영산강 주변 환경 감시 체계와 또 담수 시설 자동화 측정 관리를 맡고요. 구례에서도 불법 조업과 물놀이, 수질 오염 감시를 주로 맡게 됩니다. 전남도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이 드론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서 신시장도 개척하고 또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으로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네, 또 전남도가 글로컬 대학 30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된 국립 순천대학교 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순천대의 본 지정을 앞두고 지금 평가 제출 실행 계획 작성을 논의하면서 지원 체계를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과 첨단 소재 등 미래 첨단 산업과 연계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도의 인재 양성을 위한 순천대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한다는 계획인데 글로컬 대학 30은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해서 대학이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성공 모델로 키우기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인데요. 올해 10개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30개 지역 대학을 선정해서 5년간 각각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순천대는 지난 6월에 전국 15개 예비 지정 대학 중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돼서 이제 9월 말쯤에나 10개 내를 선정하는 본 지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달에 개청하는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신청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에 건립 중인 동부지역본부 신청사는 3만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이 돼 현재 공정률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신청사는 이번 달 준공을 거치면 이제 개청에 들어갔는데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게 독특했고요. 건물 중앙에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아트리움을 설치하면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립이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개청이 되면 동부권 주민들이 전남도 본청에 가지 않고도 민원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민원실을 설치하고요. 여기다 다목적 대강당과 북카페,
숲쉼터 공간도 마련이 됩니다. 동부지역본부는 일자리 투자 유치 국가, 문화융성국, 또 환경산림국, 여순사건 지원단 등 이 4개 실국이 입주하는데 지구는 320명 규모가 됩니다. 네, 또 올해 개최될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개폐회식 행사에 전남의 비전과 저력을 담아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행사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도 있어요. 예, 상당히 지금 관심 끌어내고 있는데요. 이번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전국 장애인체전 개폐식은 전국체전엔 전국예전을 콘셉트로 전남의 소리와 무용, 또 연기자와 관객이 함께 완성하는 개폐식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전국체전 개회식은 1막과 2막, 3막으로 이어진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는 전남을 세계를 향해 뿜어내는 거대한 울림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폐회식도 체전기간 혼신을 다해 뛰어준 선수들의 땀과 시간이 또 다른 울림이 돼 더 큰 희망을 담는 문화 공연으로 펼쳐지고요. 그리고 전국 장애인체전도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고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모든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된 전남에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이에요.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 시스템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첩잡이 손틀어업 하면은 섬진강 하류를 떼서 거랭이라는 도구로 강바닥을 긁어서 제첩을 잡는 전통적인 어업 방식인데요. 지난 올해 현장 실사를 거쳐 7월에 세계 중요 농업유산 과학자문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최종 등재가 결정이 됐습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 제도는 세계 각지 독창적인 농업 시스템과 문화를 차세대에 재생하기 위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와 2002년 창설한 제도인데 현재 25개국 74개소 지역이 등재되어 있는 상태죠.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우선 어업유산이 식량과 또 생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통 어업 문화와 연계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전남에서는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농업과 또 담양, 대나무밭 농업에 이어 광양, 섬진강 제첩잡이 어업이 경남 하동군과 공동으로 어업 분야 최초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